자, 이제 외부 효과를 볼 텐데요. 우리 요약집 좀 잠깐 볼까요? 저희 71페이지 잠깐 보면, 요약집 71페이지. 자, 외부 효과 나오죠? 외부 효과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외부 효과인데, 자,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격 상승하는 것은 무슨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도 불러주고, 또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핀피라고 한다고 그랬죠? 핀피. 다음,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외부 불경제 부여부 효과,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그랬고요. 정의 효과는 소, 부의 효과는 대가 문제라고 했죠. 과대 생산, 특히 이제 부의 효과 문제인데, 그래서 왜 과대, 왜 과소가 나오느냐? 자, 어디 정의 효과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이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좀 뒤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정의 효과.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있고, 사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적 비용이란 말도 있고, 사회적 비용이란 말도 있고, 또 역시 사회적 편익이란 말과 함께 사적 편익이란 게 있는데, 자, 이제 볼게요. 어느 이제 시골 마을에 조그만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현대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단지가 커. 1500세대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대는 어쩔 수 없이 여기 큰 도로에 이르는 이 사이에 도로가 좁으니까 주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래서 이제 현대가 도로를 이제 확장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현대는 영향을 주는 공급자니까 사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인데, 현대가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다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모두 다 이익 아니겠냐. 당신네도 도로가 크게 뚫리면 뭐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땅값도 오르고 할 테니까 도로 이렇게 만드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반만씩 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 아니죠. 우리는 도로가 적을 때도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고 도로 만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겠지, 당연히. 그러면 도로를 만드는데 비용은 전적으로 누가 다 부담하겠어요? 현대에서 다 부담하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크죠. 그렇죠? 근데 편익은 현대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편익에 추가적인 편익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도로가 크게 이렇게 뚫리다 보니까 땅값도 오르고, 예, 막 이용하는데 편리함도 있고 그러니까 편익은 누가 더 커?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런 도로가 생기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죠. 왜냐? 자기들이 희생하는 비용은 적은 데 비해서 얻는 편익이 크니까 좋아하겠죠. 그렇죠? 근데 반해서 공급자는 필요해서 만드는 거지, 자기한테 사실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보면 비용 부담이 크고 얻는 편익이 적어.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 사적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만드는 거지 뭐 자기한테 이익이 생겨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과대야, 과소야. 과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부예비효과. 자, 부예비효과도 마찬가지. 자, 이 마을에 공장이 생겼어. 쾌적한 마을에 공장이 생겼다. 공장이 생기면서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공장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공장 가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대. 근데 이 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떤 소음이라든지 매연에 의한 어떤 기관지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누구의 비용이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겠죠. 근데 얻는 편익은, 공장 주인이 얻는 편익은 절대적이겠죠. 아무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도 얻는 편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서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하나, 누구의 편익이 훨씬 더 커요? 사적 편익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이런 공장은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요, 자기들이 희생하는 비용 부담이 커. 얻는 편익은 적어. 그러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서 님비, not in my backyar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반해서 공장 입장에서는, 사적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희생하는 비용이 적은데 얻는 편익이 크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족족 편익이 되는 거니까 더 많이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과대 생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특히 부예부일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 토지용 부예비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세금을 때리는 거죠. 세금 같은 방법을 때리는 거죠. 과대 생산하니까. 그러면 세금을 때리고 그러면 생산비가 높아지죠. 그럼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죠. 그리고 결국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 이 부예비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지역지구제. 이렇게. 자, 어디 7번, 8번, 9번 다 해볼까요? 7번.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에, 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시장을 거치지 않고. 예? 예. 다음. 2번.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예, 그렇죠. 3번. 외부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날씨 덥다고 해가지고 비키니 입고 학원 온다고 해봐.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를 했잖아. 그럼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질 거 아니에요. 너무 사례가 좀 이상한가? 아무튼 생산 과정, 소비 과정 모두에서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다음 4번.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아이, 말 안 돼. 아니, 우리 동네에 전철역이 생긴대. 우리 동네에 수목원이 생긴대. 나 그 비용 지불하지 않아도 그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지. 틀렸겠죠. 5번. 자, 밑줄.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경우 밑줄. 이거는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정예부효과죠. 이런 경우에도 정부는 시장 개입한다, 안 한다? 합니다. 왜냐면요. 적정량보다 너무 많이 나타나는 부예부효과도 문제지만 적정량보다 부족한 정예부효과도 문제예요. 대신 정예부효과 적정량보다 부족하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겠죠. 네. 아무튼 5번이 답인데 답이 제일 영향가 없네, 보니까. 아무튼 5번이다. 네. 8번. 옳게 설명된 거, 기업. 정예부효과를 유발하는 제한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작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맞고요. 니은. 정의 예부효과를 유발하는 제한은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과소. 니은 틀렸죠? 네. 디귿. 정의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핀피. 시험은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님비, 핀피 이런 식으로. 핀피 현상 유발한다. 맞죠? 네. 리을. 매연을 배출하는 공장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 세금 때리죠. 그러면 생산량이 감소하죠. 가격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해야 돼요. 상승한다. 예. 미음.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지금 부예비효과죠.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된다. 맞죠? 과다. 예.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기억, 디귿, 미음 3개 이렇게. 다음 9번.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지나치게 많이 과대 생산될 수 있다. 맞네요? 그렇죠? 2번. 생산 측면에서 부예비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아니죠.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크죠. 주변 사람들이 희생하는 비용이 더 클 거 아니에요. 틀렸죠? 네. 3번.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되는 외부 불경제, 즉 부예비효과는 밑줄 토지 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그 토지 이용 규제가 뭐죠? 지역지구제 맞고요. 4번. 부예비효과가 발생 시 세금 부과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5번.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에 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맞는 소리. 답은 2번이다. 넘기세요. 이제 10번, 14번, 15번 할 텐데요. 자, 14번. 이제 10번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외부효과에서 조심해야 될 게 어디? 저기 10번 문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 동그라미 쳐봐요. 문제 외부효과. 10번 문제.
의도하지 않은, 써봐요. 외부효과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피해를, 뭐 영향, 뭐 이익을 끼치는 것을 외부효과라고 그래요. 의도하지 않은. 자, 볼게요. 틀린 거. 부외부효과. 1번, 2번, 3번. 그냥 읽어보세요. 별로 의미 없어요. 4번.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와 회사 대표와 대표와 통해서 보상을 받았다. 맞죠? 그렇죠? 그럼 이건 부여비과 맞는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해결 땡땡 정부 개입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 써놓으세요. 외부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제 부외부효과가 나타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 써놓고요. 5번. 자,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나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했대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정부가 정책 금리를 인상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켰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어요? 맞는데? 상황은? 아니,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그래요. 뭐냐면요. 그래요. 지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외부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했는데 외부효과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의도된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효과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험 나왔을 때 그 맥락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면 답찾기 얼마나 어렵겠어, 이게. 그래서 다시 외부효과는 자, 의도하지 않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거고 지금 5번 상황은 그럴 의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은 외부효과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지문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물론 뭐, 조심하고 싶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 사실은. 그죠. 아무튼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자, 다음. 이제, 14번 이제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시장 실패란 용어도 있고, 정부 실패란 용어도 있죠. 그렇죠? 우리 후생 손실도 기억나시지 않나요? 정부가 개입했는데 정부의 개입이 뭔가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후생 손실이 나타난다. 막 그런 소리 있었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13번 풀어봅시다. 틀린 거. 자, 1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의 정책 실패, 정부 실패를 초래하지 않는다. 에이씨, 수준 이하가 지금 말도 안 되지. 틀렸겠지, 그냥. 당연히 정부가 시장 개입하면 어떻게 잘 되기만 하겠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시장 필요에 나타날 수 있겠죠. 예. 1번 틀렸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 2번. 주택 정책의 목표는 시장 개입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저항이라든지 정부의 과다한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 괜찮죠. 네. 3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자, 맞죠? 3번 옆에다가 4글자로 쓰면 뭐라고 쓰죠? 정부 실패죠? 그러니까 3번 지문이 바로 정부 실패란 말이에요. 정부 실패. 그죠? 그러니까 4번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이런 정부 실패가 나타남에 따라서 또는 정책 실패가 나타남에 따라서 사회적 무슨 손실? 후생 손실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 맞고요. 5번 별로 중요한 질문 아니죠. 아무튼 1번이 틀렸고. 자, 이제 요약집 75페이지. 자, 요약집 75페이지 보니까 이제 토지정책이 나와요. 토지정책이. 그래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이용 규제가 있는데 시험에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분하는 게 시험의 주가 됩니다. 먼저 시장인의 수요 공급 있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직접 개입. 수용한다. 공영개발, 도시재개발, 뭐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은 정부가 직접 공급자,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직접 개입이죠. 그렇죠? 다음 간접 개입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세금이라든지 뭐 금융지원 규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 정보체계 구축, 정보 제공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 토지이용 규제라는 것은 뭐 지역지구제라든지 각종 인허가 등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이렇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토지 이용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걸 갖다가
토지 이용 규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 15번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정부가 토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무슨 개입? 간접이 아니고 직접 개입이죠.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직접 개입. 2번. 직접적 개입이란 밑줄 거나요? 직접 개입이란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한다. 자, 이거는 토지 이용 규제예요. 네, 토지 이용 규제. 2번은 토지 이용 규제. 네, 틀렸고. 3번.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라든지 보조금 제도. 이것은 무슨 개입인가요? 직접이 아니고 간접 개입이죠. 간접 개입. 틀렸죠? 4번. 용도 지역 지구제나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은 대표적인 무슨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 5번. 정부가 시장 기구 틀을 유지한 채 수요나 공급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을 간접적 개입을 한다. 어때요? 맞죠? 네, 맞죠? 네. 답은 5번이고요. 자, 16번 이제 별표예요, 별표. 별표. 16번. 자,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냐? 답은 4번인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지문 바로 옆에다 일일이 하나 직접인지 간접인지 다 써보게요. 기업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공공이 장래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값에 돈 주고 사서 확보하는 거야. 돈 주고 샀죠? 공공이 수요자 역할을 했죠? 직접 개입이죠. 종부세, 니은, 종합부동산세 간접 개입, 간접. 디귿 개발부담금 간접. 니을 공영개발 직접. 미음 취득세 간접. 비읍 토지 수용 직접. 제일 잘 나오는 게 쉬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직접. 이응, 대부비율, LTV, DTI 이런 것은 간접. 그래서 16번 9분 좀 잘 해놓으세요. 다음 17번 또 물어봅시다. 17번. 네. 자, 틀린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 1번 공영개발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직접 개입이다. 맞죠? 네.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은 간접 개입이 아니고 직접 개입이다. 뭐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됐어요. 다음 지구 단위 계획 및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 수단에 해당되고 아까 나왔던 거고요. 4번 토지 시장에 대한 정보 체계 구축 제공은 정부의 간접 개입이고요. 5번 지워버렸어요. 5번은요. 견해가 좀 충돌이 있어요. 우리 최고 가격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직접 개입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간접 개입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나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워버렸어요. 왜냐면요. 또 직접 개입이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아니 가격 통제가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데 가격 통제하는 게 무슨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지워버리면 그냥 맘 편하는 거야. 지워버려. 예. 다음 이제 18번.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아까 우리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 부예부유가 어느 지역을 보니까요. 공장, 단란주점, 이렇게 주택, 유치원 막 섞인 거야.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거 전용 지역이다. 용도죠. 여기는 중심 상업 지역이다. 여기는 중공업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어울리는 토지용끼리 서로 묶어주려고. 그게 바로 지역지구제거든요. 그래서 1번 틀린 거.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이 아니고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죠. 1번 틀렸고. 2번 이제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 거지. 부예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서 사회적 자원 배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다. 더 이상 말도 필요 없고요. 그냥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거. 부예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지정한다. 거의 한 10대번 이상 나왔어요. 시험에. 10대번 이상. 자, 부예부 효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지정한다? 지역지구제. 네. 3번.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지구제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맞겠죠? 4번, 5번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1번이 틀렸다. 다음 이제 19번을 보면요. 이제 우리 시험에 보면
공법에서 우리 쓰는 용어 있죠. 국계법에서 막 용도 지역이란 지구 단위 계획이란 뭐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는 4번과 5번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4번, 5번. 나머지는 됐고요. 우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에 도시 지역은 주상 공록이죠. 주상 공록.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주상 공록. 그러니까 저건 맞네. 주상 공록. 예. 맞고요. 5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안 되죠. 예. 도관농자회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용도지역 상호 간에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거지. 예. 제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중복 지정된다? 에이씨, 말도 안 되는 거지. 용도지역은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중복이 안 돼요. 근데 용도지구는 보완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그 방화지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여기 상업지인데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방화지구 이런 걸 가지고 중복 지정해서 이쪽은 이제 상업지인데 특히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뭔가 설치하거나 뭐가 할 때는 이렇게 내연재료 이런 걸로 해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용도 지구는 보완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용도 지역하고 중복 지정이 되고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것은 용도 지역 상호 간의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요 지문 오해하면 안 돼.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5번 틀렸다. 20번도 보면 똑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기세요. 넘겨서 이제 21번, 22번 해야 되는데 우리 요약집 78페이지 볼게요. 개발권 양도 제도, TDR 제도가 있어. TDR 제도. 네. 요약집 78. 어디? 여기 덥다. 토지를 사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토지 소유권. 네, 토지 소유권. 이 토지 소유권 안에는 점유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여러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TDR 제도가 뭐냐? DR이 디벨로먼트 라이트, 개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개발권. T가 뭐냐면 트랜스퍼러블, 팔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영어를 보면 이 T가 양도. 뭐를 양도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 개발권만 양도. 그래서 보니 소유권 전체가 아니고 소유권 중에서 개발권만을 분리해서 뭐만을 양도한다? 개발권만을 양도하는 것을 TDR 제도다. 개발권 양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으나 이 TDR 제도 나왔을 때 소유권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영어를 보니까 소유권이 아니고 개발권만을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네, 한번 봅시다. 여기가 A지역이에요, A지역. A지역에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쪽은 개발 상한선이 이만큼이에요. 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개발 상한선까지 다 개발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2번지 토지 소유자는 요만큼만 개발했고 요만큼의 공간은 아직 개발하지 않고 미이용 공간으로 지금 놔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2번지 토지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높게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스톱 하더래. 스톱. 안 된대. 이용하지 마래. 그럼 2번지 토지 소유자는 열받겠죠.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2번지 토지 소유자는. 왜냐? 아니 옆에 있는 1번지 토지 소유자는 이용할 때 한 말도 않고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왜 사람 차별해? 하고 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달래는 거예요. 아니 너만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토지 주변에 어떤 역사 유적지가 있다. 생태계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자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개발하면 이런 부분이 파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개발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우리 저번 주에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저번 주에 지하 공간에, 토지 지하 공간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할 수 있지. 대신에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손실보상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어.
정부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지. 대신에 미안하니까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손실 보상해야 돼요. 근데 손실 보상을 현금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TDR이란 걸 주겠대요. TDR. 그래서 정부가 얘한테 TDR 준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지 소유자가 황당해가지고 이거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그런 거예요. 이제 잘 들어봐. 이 임접지역에 B지역이 있거든. B지역에 있는데 이 B지역에 3번지 토지가 있단다. 이렇게. 근데 B지역은 개발 상한선 이만큼인데 정상적으로 개발한다면 이만큼만 개발이 가능하다. 근데 너는 지금 여기서 이만큼의 공간을 개발을 못 했으니까 너는 인접 B지역에서 그만큼에 상응하는 공간들을 더 개발할 수 있게끔 TDR 통해서 초과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초과 개발을 한다면 초과 개발했다는 개발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까자 이거예요. 상세하자 이거죠. 보상되는 거 맞죠? 맞긴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2번지 토지 소유자가 또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내가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것도 그러네. 그랬더니 이제는 TDR을 팔아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B지역은 지가가 높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다가 토지이용 규제를 엄격히 적용을 하는 거야. 예, 규제를 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초과 개발을 못 하게끔 하는 거야. 이렇게 초과 개발을 못 하게끔 딱 묶어놔 버린 거야. 이렇게. 대신에 초과 개발하려면 TDR을 첨부를 해야지만이 초과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의 땅값이 싸면 그냥 인접 토지 매입해가지고 또 건물 지으면 될 텐데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초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TDR을 구입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갑돌이한 사람이 구청 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건축 허가 좀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구청이 그런 거예요. 시장 가보면 누군가가 TDR을 가지고 있을 거래. 그놈한테 돈 주고 사서 하래. 그래서 보니까 갑돌이가 얘가 지금 TDR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안 쓸 거면 너 낮추라. 내가 대신에 너한테 1억 줄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볼래요? TDR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도 손실보상 효과가 나타났죠. 맞죠? 그리고 정부가 직접 개발 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지만 갑돌이 같은 경우는 한 2억 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규제하니까 2억 중에 1억 빠져나갔죠? 그러면 갑돌이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 환수를 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TDR 제도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 없다. 덥지 않나요? 좀 뒤에 좀 틀어주세요. 아, 덥네. 껐어요? 더워. 자, 어디 21번 봅시다. 항상 이 강의실의 모든 온도는 저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 제가 추우면 끄는 거고, 제가 더우면 트는 거예요. 지금 더워 죽겠어, 지금. 자, 21번. 개발권 양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 짜증나게. 봐봐. 어디가 소유권 양도야? 개발권 양도지. 소유권 중에서 개발권만을 분리해서 개발권만을 양도하는 거예요. 절대 소유권 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 1번 틀렸죠? 네. 2번.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존지역에서 발생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다. 맞죠? 자, 3번 밑줄.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 자, TDR 제도의 특징. 손실보상 효과가 있었죠? 근데 공공이 그 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개발이익 환수해서 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4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개발권 양도 제도가 이렇게 어떤 보완책 없이 그냥 남용이 돼버리면 이제 지역지구제의 규제의 틀이 와야 될 우려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B지역도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발 상한선을 해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TDR만 있으면 막 무작정 건물이 막 우후죽순 이렇게 커져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토지용의 어떤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5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제도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 22번. 개발권 양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정부가 직접 현금 보상 아니죠? 틀렸어요. 2번.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이 과다한 문제. 이것도 아니잖아. 공공이 정부가 안 내잖아. 1번, 2번 둘 다 똑같은 맥락 틀렸죠? 다음 3번. 개발권의 취득 없이 집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개발권 수용 지역의 공법상의 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3번이 정답이고. 4번. 도심의 역사적 유물 보존을 목적으로 자 밑줄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혹시 미국 국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미국 국적? 왜? 없어? 그러면 틀린 거야. 예. 대한민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없는 제도. 예. 5번.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규제로 인한 토지 보상을 실시하는데 아니죠. 시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상 효과가 있는 거지.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틀렸죠? 답은 3번. 자, 이제 23번 좀 볼게요. 23번. 공공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이라고 돼요. 토지 비축 또는 토지은행. 공공이 장래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값에 사서 확보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공원을 만든다든지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개발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시장에서 만약에 토지가 부족하면 토지를 제공해서 수요 공급,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자, 어디? 그럼 이제 여러분 토지 수용 아시죠? 수용하고 자, 토지 비축이 있어요. 토지 비축, 토지 은행이 있는데 수용은 지금 당장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용도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 용도대로 쓰기 위해서 토지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급하죠? 강제성을 많이 띠겠어? 조금 띠겠어? 강제성을 많이 띠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제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강제 매수가. 근데 토지 비축, 토지 은행은요, 공공이 장래 필요로 하는 토지를 저렴한 값에 확보를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강제성을 훨씬 덜 띠겠죠. 그래서 여기는 강제 매수가 이루어지지만 수용, 여기는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죠. 협의 매수가. 예. 자, 그러면 어디? 23번. 1번.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적절한 때에 매각하거나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맞죠? 네. 뭐 2번은 별로 의미 없는 질문. 3번. 토지 선매. 여러분들 중개사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배우시죠? 하면서 거기서 이제 토지 선매라는 용어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요. 토지 선매를 통해서 장래 필요로 하는 그럼 잠깐만. 그럼 중개사법 시간에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제 시장 군수가 이제 허가 내주기 전에 만약에 LH 같은 그런 사업자가 야, 내가 우선 살 수 있게끔 나 좀 연결 좀 시켜줘 막 하면서 혹시 토지 비축이라는 용어 나와요 그때?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래. 그래서 이제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이제 LH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시장 군수한테 내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살 수 있게끔 선매자를 좀 지정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이 선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 비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야 이거 내가 무조건 살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매를 하는데 이제 선매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토지는 내가 미리 비축해놨다가 나중에 써야 되겠다. 그 이유가 하나 있다 이거죠. 아무튼 뭐. 네. 3번. 토지 선매를 통해서 장래 필요로 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맞죠? 4번.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되는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가 아니고 얘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정부, 수요자, 공급자의 그걸 하는 거니까. 4번 틀렸죠? 5번.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 침해 정도가 적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거 좀 잘 좀 알아두세요. 23번은. 24번은요. 지문 하나만 볼 거예요. 2번 지문 하나만. 자, 오늘날 토지 소유권은요. 부증성 아시죠? 토지 양은 항상 그대로인데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토지가 부족해지는 상황. 오늘날 토지 소유권은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 공공성을 내포하지 않는 문장 끊어. 내포해 안 해? 내포된, 내포한 절대적 권리 인정해 안 해?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상대적 권리만 인정하는 거죠. 상대적 권리만. 예. 2번 중요한 지문이에요. 아무튼 틀렸지만 중요해요. 다음 넘기세요. 이제 26번. 근데 오늘 모의고사는 다 시험지 갖고 오셨나 모르겠다. 갖고 오셨나요? 손 들어봐. 그럼 뭐야? 나머지 집에 가려고? 뭐 괜히 한다고 그랬네? 다 갖고 올 줄 알았더니 안 갖고 왔네? 자, 요약지 80페이지. 임대주택 정책이 나와요. 우리 이제 임대주택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당연히 임대료 통제, 임대료 상한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어디? 임대료 통제, 규제. 수요곡선, 공곡선. 자, 현재 100원이라는 임대료에 주택이 100개가 임대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자. 근데 이제 정부가 임대료 통제한다는 것은 현재 100원이라는 임대료마저도 임차인이 지불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개입을 해요. 근데 당연히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높게 통제해야 되겠어요? 낮게 통제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낮은 선에서 70원에 통제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높게 통제한다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써봐. 가격은 당연히 첫 번째 균형 가격보다 당연히 무슨 선에서?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한다? 그러면 70원 통제한다? 보니까 싸니까 수요량은 싼데 하고 수요량이 120개로 증가한대요. 수요량이. 반면에 공급자는 돈이 안 되니까 공급량을 80개로 줄인대. 그러면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죠. 그러면 초과 뭐예요? 초과. 초과 수요. 그래서 낮은 선에서 통제한다면 초과 수요.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높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수요 공급량이 100개인데 높은 선에서 가격 통제하니까 공급량이 120개로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자는 이제 돈 더 받는다고 생각하고 공급량을 증가시켰어. 근데 소비자는 가격 부담이 커졌죠. 그러니까 수요량을 80개로 줄였어. 그러면 공급량이 오히려 수요량보다 더 많죠. 그러면 자, 높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하면 계산해보면 초과 공급이 나타나죠. 근데 실제로는 초과 공급이 나타나 안 나타나? 실제로는 초과 공급이 나타나지 않고 왜냐? 공급자가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공급을 증가시켰다가 공실이 더 커버리잖아요. 공실이. 수요자는 80명인데 공급이 120명이면 그러면 결국은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져버리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따라서 높은 선에서 가격 통제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나타나지 않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다음. 그러면 어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효과를 한번 보자. 효과를 보자. 효과를. 그러면 어디? 임대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임차인이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임대인의 이런 정책 좋아할까 싫어할까? 싸게 통제했잖아요. 싫지 당연히.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공급을. 예. 그러면 당연히 공급을 감소시켜요. 공급 감소는 두 가지가 다 나타나죠. 양쪽 공급이 감소되고 또 돈이 안 되니까 막 적극적으로 유지수선 보수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양적인 공급도 줄어들고 주택의 질적 수준도 나빠지겠죠. 예, 그렇죠. 예? 이거 안 좋은 상황인데 방금 새거 꺼냈는데.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이 남아야 부족해요. 주택 부족이 나타나죠? 그럼 임차인은 주택이 부족하니까 함부로 이사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거 이동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있죠. 자, 분명히 정부는 70원까지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임대료 70원. 왜? 노란색 빗금친 부분에서 웃돈이 지불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현상이. 그래서 음성적 거래에 의한 하나, 둘, 이중 가격 지불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 통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대책 없이 그냥 해버리면 결국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문제, 또 임차인에게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큰 틀이고, 여기서 다시 초과 수요는 주택 부족이죠. 그죠? 근데 주택이, 그러니까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 통제하면 공급자가 공급을 줄여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데, 단기, 장기로 다시 한번 나눠보면, 단기, 장기. 주택 공급이 감소해도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주택을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는 거야. 공급 감소하는데. 또는 신규 착공 물량을 줄이는 거지.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택 공급이 크게 줄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 부족, 즉 초과 수요는 단기보다 어디로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지겠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기억나시죠? 그래서 초과 수요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비탄력적인 단기보다 탄력적인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죠? 네. 거의 대부분 문제가 부작용을 꼬집으려고 그래. 부작용.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부작용이 있어. 그걸 꼬집으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한 표현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 사실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임대료를 싸게 통제하는, 임대료 통제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주택 부족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서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디? 낮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할 때 비탄력적인 단기하고 탄력적인 장기 중에 어디에서 나름대로 통제 효과, 소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까요? 장기로 가면 부족 문제가 심해진다니까. 단기에는 나름대로 소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장기로 갈수록 주택 부족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서 그게 문제다. 이거죠. 네. 자, 어디 27번, 8번, 9번 해볼까요? 27번. 자, 임대료 상한제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1번. 단기적으로 공급이 안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직이죠. 수직.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지연부 효과가 발생한다. 맞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딱 한 번 시험에 냈어. 딱 한 번. 매년 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따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 딱 듣고 넘어가는 거지. 공급이 안전 비탄력적이래요. 예.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100원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정부가 가격을 70원 낮은 선으로 통제하는 거야. 낮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해도 공급선이 수직이라면 공급량은 감소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럼 결국은 공급자가 가격을 싸게 통제해도 그 희생을 다 떠안겠다 이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공급자가 희생을 떠안으니까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임차인한테 갈 수 있겠죠? 그냥 그런 표현이거든요. 복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2번. 2번은 옆에 화살표 해가지고 긍정적 해석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긍정적 해석.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소리 하거든. 근데 2번은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2번 보니까 임대료 통제를 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이제 크게 감소하지 않으므로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뭐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는 않고 뭐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표현도 괜찮겠죠. 단기에는 나름대로 공급이 크게 감소할 수가 없으니까, 주택 부족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 괜찮아요. 다음 3, 4, 5번은 묶으세요. 같은 의미예요. 전부 다. 3, 4, 5번은 자 묶어놓으세요. 자, 어디? 3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킬까요?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급을 증가시켜서 감소시키지? 4번도 똑같은 말이야.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어때요? 맞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5번 똑같은 말.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 우려 있다. 네, 3번이 틀렸죠? 네. 다음 28번 봅시다. 옳은 것은 1번. 임대료 상한제.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자,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해가지고 화살표 끄집어내. 그래서 낮은 선에서 써봐. 낮은 선에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규제를 하면 주택이 부족해지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그러면 임차인의 이동이 활발해지겠어요? 감소해야 되겠죠. 틀렸죠? 네. 2번. 임대료 규제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3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여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킨다? 아니지. 오히려 주거비 부담을 더 크게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장이 지금 짬뽕 됐는데, 그리고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주택을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럼 질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그렇죠? 질적 수준이 저하되겠죠. 오히려. 막 섞였어. 잘못됐어요. 네. 자, 이제 4번, 5번 있는데요. 4번, 5번 묶어놓으세요. 묶어놓고, 자, 여기 봅니다. 초과 수요는 무조건 이제 묶어서 읽어야 돼. 비탄력적인 단기보다 탄력적인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커진다. 시작. 비탄력적인 단기보다 탄력적인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자, 어디?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장기에 비해서 단기에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한다. 틀렸죠?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 5번도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 비탄력적. 지금 4번, 5번 모두 다 단기, 장기 바뀌었어요. 틀렸죠? 그래서 4번, 5번 묶어놓고 거기다가 이거 직접 써. 이렇게 될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비탄력적인 단기보다 탄력적인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답은 2번. 답은 2번. 다음 29문제. 자, QD는 1000-P, QS는 400 플러스 4P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가격을 100만 원으로 100을 그냥 100이라고 하면 돼. 100만 원으로 규제했다.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은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여기 초과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냅둡시다. 그냥 냅둡시다.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왜? 절대 초과 공급은 존재하지 않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지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3, 4, 5번은 절대 답이 되면 돼, 안 돼? 아까 그랬죠? 초과 공급이 계산하면 나올 수는 있어. 왜 나오느냐? 균형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를 잘못하니까 나와. 그러면 답은 초과 공급이 아니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리고 여기다는 그냥 가격 100을 넣어봐. 100. 자, 먼저 여기 넣어볼까요? 1000 빼기 100은 수요량 몇 개? 900개. 4 곱하기 100은 400이죠? 400 더하기 400은 공급량 몇 개? 800개. 초과 수요 몇 개? 100개. 답은 그냥 1번. 초과 수요 100개다. 그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임대료 보조하죠. 네.